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 오락가락합니다. 퍼붓더니 오늘은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 화창한 날씨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또 비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와 의원들이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망언급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사진 잘 나오게 비 내렸으면 좋겠다. 한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국민의힘 왜 이럽니까? 수해 현장에서 봉사활동 갔는데 사진 잘 나오게 비나 내렸으면 좋겠다. 역대급 망언입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주권,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이슈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주권, 안보 주권이란 말을 생각하게 합니다. 대통령실, 사드는 안보 주권 사안이다.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중국의 주장이 꽤나 황당합니다. 3불 1한, 대한민국에게 3가지를 중국이 불허했고 1가지를 제한해 놨다라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중국이라지만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뭐로 생각하는 겁니까? 사드와 관련해서 3가지 불가하고 한기 사드 운용도 제한한다라는 중국의 주장을 대통령실이 강하게 일축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주권 사안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달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미국도 입장을 냈습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자유권을 포기하는, 압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한미 동맹 모두가 중국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무력화. 경향신문 1면이 쓰고 있는 뉴스인데 어떤 헤드라인일까요? 함께 보시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민주당이 강행 통과한 검수안박에 대한 카드를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검수안박 법안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2-3가지 정도로 좁히는 건데 이걸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한 장관은 깨겠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반발하고 나왔습니다만 한 장관은 불법은 하나도 없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법원이 민주당의 검수안박 법안에 대해서 헌재가 이게 과연 절차적인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줄 때가 된 것 같은데 언제 나올까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속도. 한겨레신문 11면이 쓰고 있는 뉴스입니다. 속도. 함께 보시죠. 7개월에서 5개월 재감염 속도가 빨라졌다는 겁니다. 재감염자 절반은 17세 이하, 백신 미접종자 비율도 50%. 더군다나 3차 접종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소위 3차 접종 백신의 유효기한 만료도 도래하고 있다는 전문가들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앞서서 민주당의 검수안박과 관련해서 헌재가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우생순, 여성 핸드볼 신화를 일컫는 말이 우생순이죠. 우리 생에 행복한 순간이 재현됐습니다. 조선일보 2면입니다. 18세 이하 여성 청소년 핸드볼이 전승 우승을 거뒀습니다. 결승에서 강호 덴마크까지 꺾어버리고 전 세계 1위의 기염을 토했습니다. 다윗의 반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키가 168cm예요. 유럽 선수들보다 5cm나 작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아주 발랄하고 기분 좋은 여성 청소년 핸드볼 우승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결승에서 소름 돋는 승부였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여야의 청년 정치 일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힘의 청년 정치인 혁신위원 1호 출신 천하람 변호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김병민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돌직구쇼의 좌장 김영주 전 의원, 민주당의 대표 청년 정치인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수해 복구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마트를 찾아서 추석 전에 반드시 물가 잡아야 한다라고 민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수해 현장에 가서 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망언이 나왔습니다. 도움 안 되는 여당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시작되자마자 역대급 망언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이쯤 되면 시한폭탄급이다 라는 제목 붙여봤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민심도 안 좋아서 대통령이 수해 현장에 마트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지원 사격이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마트 방문 현장부터 함께 보시죠.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을 하고 정부도 할인 쿠폰 등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민 구호, 소상공인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석 전에 마무리 짓고 우리 국민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비 피해가 많은데 정부에서 어떻게 우리 엄마들 밥상을 좀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여튼 뭐 이런 공급 문제 같은 거 잘 관리해가지고 장바구니 물가 아주 확실하게 잡을 테니까 국민이 또 밥상머리가 또 행복해야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행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도 좀 사가야 되겠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전에 반드시 물가를 잡겠다라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습니다. 민생의 안정이 중요하다라는 취지였고 배추 코너, 돼지고기 코너 등을 둘러보면서 여기가 싸다, 여기서 사시라라고 장 보는 시민들에게 안내를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국민 피부로 느끼게 추석 물가 잡자, 이게 대통령의 긴급 지시입니다. 사과, 돼지고기 20대 성수품, 비축품 23만 톤을 방출하겠다. 공급을 1.4배 늘리고 그럼 가격은 떨어지겠죠. 1년 전 수준으로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라는 겁니다. 풀 때 푼다 이거죠. 농산품 역대 최대 30% 할인 쿠폰도 방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상공인 명절 자금 42조 공급, 버스 도시가스 공공요금 올리지 않겠다, 동결 방안 등 다양한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을 대통령이 마트에서, 현장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대통령실에서 추석 물가를 잡겠다고 직접 발벗고 대통령이 나선 거라 국민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이 나올 법도 한데 여당이 힘이 안 됩니다. 수해 봉사활동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나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망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번번이 집권 여당입니다. 오늘 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정말 흉내만 내지 말고 정말 내 집이 수해를 입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재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놓치지 마시고 장난치거나 또 농담하거나 심지어 사진 찍고 하는 이런 일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도록 하십시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고.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고. 일단 김용주 의원님, 네. 수해 복구 현장이잖아요. 비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도 있고 이번 비로 비 때문에 자산을 잃고 거처를 잃고 집을 잃은 분들이 많습니다. 봉사활동 갔잖아요. 사진 잘 나오게 비 내렸으면 좋겠다. 또 하필 권성동 원내대표 옆에 있어요. 해당 발언의 당사자 김성원 의원의 발언인데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몸 따로 마음 따로인 거죠. 마음이 정말 그 어려운, 또 이번에는 또 목숨을 잃은 분들도 꽤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실종된 분도 많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없이 그냥 들떠서 무슨 사진 하나 찍고 돌아가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간 거 아닌가. 뭐로 갔습니까, 그럼?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인은 왜 그러냐면, 지금 조영 그 비대위원장, 2년 전에 조영 의원이 원내대표 때 수석 원내 부대표를 했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군요. 김성원 의원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예.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조영 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됨으로써 갑자기 모든 기자들의 포커싱을 받고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 굉장히 업돼 있다. 예. 그런 것들이 이런 사단을 냈다고 봅니다. 많은 기자들이 앞으로 뭐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되셨으니까 비대위원이 됩니까? 뭐 사무총장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연상하면서 그 장소에 가 있다는. 해당 김성원 의원은 유력 비대위원 당사자였다.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대통령께서 활동하시는데 전혀 뉴스 안 하고 하루 종일 김성원 의원들의 얘기가 되면서 대통령실에 부담도 주고 당의 부담은 물론이고 그렇게 됐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 구성에도 차질이 빚어졌어요. 예. 아마 머릿속에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것이 지금 현재의 정체적 난국 속에 있는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또 비대위원장께서도 뭐 기자들한테 버럭대시기도 하고 또 뭐 평소에 우스갯소리를 잘한다 이렇게 변명하는데, 그 변명이 통합니까? 하나도 통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러한 방식의 도움보다는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솔루션을 달라는 거죠. 예. 실제로 국회에서 법 조항을 해야 될 건 뭐며, 대통령께서 그러면 쿠폰을 주는데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조금 그렇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국회가 할 일이 뭔가를 더 깊이 노력하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전체 여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같은, 말하자면 그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 또 더 나아가서 대통령께서도 애민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막상 그 반지하에 세 분이 돌아가신 데 가가지고 우리 아파트도 물이 차더라 이런 얘기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앞으로는 정말 그런 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부분이나 80대 노인들은 그런 곳에 안 살도록 하겠다. 정말 국민들과 함께하는 대통령 모습, 그런 메시지를 청와대 참모들도 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모두가 지금 다 구멍이에요.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걱정을 많이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어제 저 수해 봉사활동 현장에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카메라가 안 잡히는 곳에서 묵묵히 고생 많이 했고, 다른 실제로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많고 보좌관들도 많고, 대통령은 수해 현장에 마트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김성원 의원의 저 한마디, 저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덮였는데 이쯤 되면 내부 총질 아닙니까? 참담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국민의힘의 일원으로 정말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동작구 사당동의 수해 현장에 가보면 월요일 저녁에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시간당 100mm가 넘는 역대급 폭우가 내렸고요. 지하에 있는 많은 상가들이 물에 다 잠깁니다. 이제 월요일에 비가 와서 잠겼는데, 저희가 간 날이 목요일이니까 화, 수, 목 3일에 이르기까지 그 물을 다 빼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양수기로 뺄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의 인력이 투입돼서 빼야 되는데 가서 처음엔 자원봉사를 배분을 해줘서 한 4명, 5명씩 팀을 짜주더라고요. 4명이 들어가니까 4명으로는 턱없이 뺄 수가 없는 곳이어서 한 15명, 20명이 들어가서 그 물을 다 빼고 나왔습니다. 그분들께 주민센터에 한번 연락을 해보셨습니까? 구에 연락을 해보셨습니까? 전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 피해를 처음 당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틀, 3일을 지새운 겁니다. 저희가 물을 빼고 나왔습니다마는 물을 빼고 나온 다음은 집기를 빼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여기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막막해 있는 주민들께 도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그리고 민주당이 시민사회단체가 기업들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데 김성원 의원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완전히 다 빛이 발해버린 상황이었죠. 과거에 이제 이부망천이라고 하는 망언 때문에 한번 국민들께 엄청난 질책을 받았던 의원이 있습니다. 이부망천에 버금가고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심할 정도로 국민들께 큰 피해를 줬던 망언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비상대책위원회에 한 1년 정도 당시 지도부로 있었을 때도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잘못된 일들이 빵빵 터졌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새벽이고 밤이고 긴급 연락을 서로 취하면서 이른 아침 모여서 긴급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황이 심각하다 인지를 하게 되면 당에서 국민의 여론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아직 그런 말들이 없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당장 즉각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엄중한 판단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 중에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금 전 입장을 밝혔는데 김성원 의원이 오늘 다시 사과를 할 것이다라며 김성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윤리위의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윤리위의 징계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김병민 전 대변인 그제 저 현장에서 김성원 의원 저 해당 발언은 못 들었습니까, 직접? 저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 자리가 아마 행사 시작되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 딴 데 있었군요. 사실은 저 자리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면 이제 자원봉사 줄 서서 번호표를 받고 즉각 현장에 투입돼서 그 자리에서 물을 푸고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들께 도움이 되는 작업 봉사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 자리에는 이제 있었던 분들도 계시지만 묵묵히 현장으로 직접 발을 담그고 봉사활동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 나왔으면 좋겠다. 김성원 의원에 대한 윤리 절차를 밟겠다라고 시사했는데 천하람 변호사님, 어떤 윤리 절차 밟겠다는 거예요? 사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죠. 사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요, 결국 말과 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뭔가를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정치인이 국민들께 드려야 되는 어떤 아웃풋이라는 것은 본인의 사실 언사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럴 거면 국회의원이 왜 필요하냐. 오히려 정말 이거는 국민들한테 화만 일으키려고 지금 하는 거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정말로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들이 나올 때마다 어마어마한 동력을 상실하는 것이거든요. 국회의원 본인의 품위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저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소 늦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어제 현장에서 조금 더 강한 질책이 나왔어야 되지만 아마도 그때는 상황 파악이 어찌 보면 100%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튿날인 오늘 오전에 이렇게 윤리위 하겠다. 그리고 실제 또 김성원 의원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원래 가까운 사이거든요. 가까운 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한 것은 그나마 잘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 윤리 절차를 밟겠다라고 강한 징계를 시사했지만 주호영 비대위원장 본인의 반응도 논란입니다. 김성원 의원님 발언하신 것 때문에 조금 문제되고 있잖아요. 각별히 조심하라고 지금 이 차원담원 전세 안 올리나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김 의원이 장난기가 좀 있어요. 평소에도. 근데 발언하시고 나서 곧바로 사과나 뜻을 제시하셨거든요. 여러분들 나오는 데가 우리가 다 찍어보면 여러분들 나온 거 없는 거 하나 크게 봐줘. 장도 하나 가지고 큰 뜻을 좀 그거 하지 말고. 자, 좀 비켜줘요. 봉사활동을 좀 방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역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기자들에게 여러분이 노는 거 찍으면 하나하나 다 꼬투리 잡을 수 있다라고 역정을 냈습니다. 지금 놀러 가셨냐라는 기자들 사이에서 반문이 나왔는데 정작 주호영 비대위원장 본인의 반응이 논란이에요, 현장에서. 자, 민주당에서 어떻게 봅니까?
저희도 참으로 참담하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 상황을 두고 얼마나 사태의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는지가 저는 이 대목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주호영 위원장께서는 직접적으로 바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천하람 변호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윤리에 제소를 한다. 그리고 오늘 본인이 사과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김성원 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뭐 장난기가 원래 조금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수해 현장에서 재난을 입은 그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 자리에서 기자들을 탓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저 수해 봉사활동을 갈 것이라고 공지한 것도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여기서 방해하지 말고 뭐 봉사활동에 도우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법과 예산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될 국민의힘이 저 장소에서 저런 식의 발언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두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윤리에 제소하면 되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의를 줬는데도 저런 말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할 것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게끔 비대위원장으로서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께서 아직까지 상황 파악이 잘 안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굉장히 좀 이 사안을 조금 이제 자기 제 식구 챙기기 정도의 감정선이 정리가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장에서의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저 반응이 논란이 되자 아마 오늘 출근하면서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 정색하고 윤리 징계를 시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풀이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제정신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망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 같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수해를 당한 국민은 그저 사진 잘 찍히게 하기 위한 홍보 수단에 불과합니까? 제정신들입니까? 참담하기만 합니다. 대통령실 반응이 참 솔직합니다. 미칠 지경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호우 피해 복구와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서 미칠 지경이다. 얼마나 솔직한 미치겠죠. 대통령실에서 진짜 미칠 지경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시쳇말로 솔직한 반응 나왔어요. 미칠 지경이다. 자, 일단 이재호 상임고문 기가 막히다. 저럴 거면 안 가는 게 낫다. 금태섭전은 이런 얼빠진 소리를 농담이랍시고 이거 주호영 비대위원장까지 같이 비판한 거예요. 장난기, 농담.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안 돼. 김용태 전 최고. 김성원 의원은 상상도 못한 비상상황을 만들었다. 비상상황에 집착하죠. 보좌진 협의회. 자질을 의심할 만한 심각한 망언. 보좌진 협의회가 나섰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미칠 지경이다. 김병민 대변인님, 네. 대선을 거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큰 선거를 치렀잖아요. 저에게 여러 번 미칠 지경이다라는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대통령실 반응이 솔직하게 나왔어요.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금요일이죠. 예. 이제 한 10시가 되면 갤럽에서의 여론조사가 또 나올 겁니다. 매 주간 여론조사가 나오죠. 지난주에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이 쭉 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모습이었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 대통령 휴가 복귀하고 나서 박순애 장관에 대한 사실상의 경질, 자진 사퇴로 문제를 좀 일단락 짚고 수해 비 피해가 이제 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든 극복해내고 국민들과 함께 위기 극복하는 대통령실의 모습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다음 주면은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뒤면 추석이 다가오게 되죠. 전 세계가 퍼펙트 스톰이라 불릴 정도로 경제, 위기, 물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잡아내기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엄청난 사람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주유소를 가보면 그래도 휘발유 값은 조금 내렸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권 교체하기 전까지 부동산이 막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부동산이 잘 거래가 되지 않는 위기에 와 있지만 하향 안정화되고 있구나. 물가 문제가 마트에 가보면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구나. 피부로 체감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일들이 제대로 보도가 되겠습니까? 왜냐? 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뉴스보다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빵빵 터져 나오면서 돌아가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니까
정작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면서 국민들과 함께하려고 하는 노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도 정말 심정적인 발언들이 일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실 내에서도 사실은 잘한 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로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 탓을 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 정말 국민들 앞에 숙연한 심정으로 정말 고개 숙이고 어떻게든 이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심경도 혹시 미칠 지경은 아니시죠? 말을 아끼겠습니다. 말을 아끼겠다. 근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천하람 의원님 요즘 왜 이렇게 역정이 많아지셨어요? 지금 벌써 이렇게 역정 낸 게 비대위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기자들에게 역정 낸 게 많이 있거든요. 그 기자한테 역정 낼 수 있는데 기자들은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자칫 국민들에게 역정 내는 걸로 비춰질 수 있어요. 앞서서 이제 김성원 발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논란이 될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준다는 건 어찌 보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에게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해명의 기회를 주는 거죠. 해명의 기회를 주는 건데 걷다 대고 또 역정 내니까 몇 번째입니까? 그렇죠. 사실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질문을 했을 때도 역정을 내셨었고 또 이번에도 이렇게 했는데 결국 저는 우리 당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조금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에서 비판적인 질문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앞에 유권자 1000명이 모여서 그런 비판을 한다고 합시다. 거기서 정치인이 가가지고 역정 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언론인 한 명이 질문하는 것은 그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접하는 국민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뒤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염두를 하고 내가 100만 명의 국민 앞에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지. 사실 아들뻘, 딸뻘의 젊은 기자가 와가지고 좀 불편한 얘기 물어본다고 해가지고 뭐 역정내고 이러면 저희가 과거에 맨날 얘기 들었던 꼰대 정당 이미지를 또다시 고스란히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비단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당의 중진 의원들 아니면 전체 의원들이 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잘 챙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용주 의원님이 잘 하시겠지만 부시장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으니까 이게 사실은 기자들 입장에서 이 불편한 질문을 한번 물어보는 게 이 해당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당 대표 비대위원장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잘 활용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불편한 질문 주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멋있게 이 상황을 정리하는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몰랐던 사실을 아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렇잖아요. 뭔가 일이 터졌으니까 저한테 질문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때 상황을 전체적으로 숙지하지 못했다면 발언을 삼가하는 게 좋고요. 제가 알아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고 본인이 지금 왜 저런 반응이 오냐면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당이 어수선했는데 내가 들어오면서 지금 아주 뭐 말하자면 봉사활동도 하면서 당도 수스리고 산뜻한 출발을 하는데 자꾸 왜 이준석 얘기만 물어보냐. 또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악재 부분만 나한테 물어보고 나는 지금 나로 인해서 정말 당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나이스해졌는데. 예. 근데 본인은 이제 그런 그 권력욕. 나는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지금 뭡니까? 조기 전당대회 말고 12월 내년 1월 전당대회 최소한 내가 한 6개월 정도를 끌고 가야 되겠다는 욕심. 사육이다. 이게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머리에서 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원하는 답을 줄 기회를 안 준다는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런 문제가 있었다면 잠깐 내가 좀 사태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비가 왔으면 이게 간단한 문제인가? 내일 하루 갈 것이 아니라 기자님 미안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수사 회의 좀 할게요. 현실 파악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김성원 의원 사과시키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사과를 하고 차라리 실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그러면 주호영 비대가 더 돋보였을 텐데. 그럼요. 예. 아쉽습니다. 김성원 의원이 엎드려 사죄한다라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엄정한 시기에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린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드린다라고 거듭 사과를 했지만 윤리위에 제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민주당이 강행 통과한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연일 이 법은 말도 안 되는 법이다. 위헌적 법안이다. 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을 뒤집겠다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동훈 시행령 한방 검수완박과의 전면전. 민주당 대 한동훈 대 민주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수완박 무력화 카드 들어보시죠.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률 개념 등을 바탕으로 부패와 경제범죄 개념과 범위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한정해서 특정하고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가 가능한 중요 범죄의 유형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범죄들을 명확하게 특정했습니다. 기존에는 부패범죄가 뭐냐, 경제범죄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 규정조차 없었거든요. 검수완박 개정법을 시행령 개정안으로 이제 우회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장관으로서와 법률가로서의 제 대답은 같습니다. 정확하게. 시행령을 만들지 않고 법률을 집행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기준을 저희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시행령은 법률의 행정부의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그냥 정치적으로 시행령 정치다 이렇게 말고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하는데요. 그런 지적이 나올 것 같지는 저는 않습니다. 본원 해석을 넘어서는 내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으로 어떻게 검수완박을 무력화한다라는 건지 자세한 내용 보시죠. 어제 검수완박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수사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 겁니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영역이 기존에는 검수완박으로 부패, 경제 딱 2개밖에 없고 나머지 다 박탈이었는데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가 가능해지고 새로운 공범들도 제약 없이 수사할 수 있게 시행령령을 통해서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넓히겠다라는 겁니다. 법무부 검수완박법에 따른 범죄 수사 공백 대응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골자는 한 장관이 파고든 검수완박의 사각지대, 이 검수완박 법안의 미비점이라고 할까요? 한 장관이 파고든 거는 의외로 한 글자 있습니다. 한 글자. 민주당이 강행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 내용 중에 이 한 글자를 한 장관이 파고들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등이라는 글자 한 글자입니다. 등. 지난 4월 검수완박법 첫 발의 과정에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 이렇게 원래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됐으면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부패, 경제 말고 다른 거를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었을 텐데 민주당이 통과 과정에서 부패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했기 때문에 부패와 경제 문제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라는 게 한 장관의 돌파구예요. 이른바. 자, 민주당이 중에서 등으로 바꿨다. 법무부. 부패, 경제, 범죄 외 다른 범죄 유형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한 장관은 뚫고 갔습니다. 자, 민주당 쪽에서는 단 하나의 문구를 확대했을 게 꼼수다라고 비판. 반면 법률 해석 때 가장 중요한 건 문구 해석이다. 등. 그 밖의 범죄도 가능하다. 문제없다. 오늘 스튜디오도 여야가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이 재밌네요. 자, 일단 천하람 변호사님. 네. 한 장관이 굉장히 법률에 강하잖아요. 네. 그 철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에게 청문회 때 안 됐잖아요. 논리로. 네. 등. 민주당이 중을 등으로 해놔서 한 장관이 그걸 지금 파고든 거군요. 그렇죠. 사실 민주당이 한 장관한테 꼭 법률만 뒤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전체적으로 조금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사실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거를 정말로 검수완박을 제대로 끝내서 이런 범죄 말고는 검찰이 결코 수사할 수 없다라고 하려고 했다면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법률에 써야 됩니다. 예.
법률에다가 아예 이런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명확한 거예요. 근데 민주당 스스로 이걸 대통령령에다가 위임을 해준 거예요. 근데 위임도 과거에 중이라고 해놨으면 그거 중에서 골라서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걸 갑자기 등으로 해버리니까 요거 말고도 다른 것도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민주당에서 넣어준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군요. 김병민, 천하람 중. 그렇죠. 중요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사를 시킬 수 있다랑 김병민, 천하람 등. 그렇죠. 수사를 시킬 수 있다 하면은 김영주 전용 비행기도 된다. 그럼요. 김진도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아, 저도요? 예. 뭐 그런 식이니까 사실 이거는 민주당의 입법 과정에서의 어떻게 보면 좀 미스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훈 장관이 설명하는 내용 중에 이게 어디서 위법하냐. 국회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 맞는 얘기고 저도 법률가로서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의 논리가 맞고 이제 사실 이 수사 공백이 생기는 거를 막을 필요도 있어서 뭐 법률가들은 대부분 꽤 많이 찬성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게 정무적으로 어떻게 비칠지는 우리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아무 법적으로 문제 없다. 네. 한 장관 잘했다라는 게 천하람 변호사의 네, 발언이고 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 꼼수 중에 꼼수다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자, 전용기 의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네, 이건 민주당 법이 아니고요. 국회의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범죄 중, 등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중과 등은 여야 합의 과정 중에서 등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주당이 법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100명의 의원들과 함께 의원총회를 통해서 열린 이제 의원총회에서 확정을 짓고 여야가 합의한 사안 중에 이 중에서 등으로 바뀌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부패 경제 범죄 중을 부패 경제 범죄 등으로 바꾸는 것에 확정을 짓고 그것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낸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만든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한 언론에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 기술자의 농간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박병석 의장이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를 두 개로 축소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측면도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 뭐가 위험하냐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직도 검사 시절에 가지고 있던 그 특유의 방식을 못 버린 것 같은데 검사들은 기소를 위해서 본인들이 법을 이용하는 방법을 굉장히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 기술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법을 가지고 본인이 유리한 대로 이용을 해놓고 자기 입맛대로 이용을 해놓고 법과 원칙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행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검수완박 취지는 부패와 경제 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한 거였는데 한 글자 때문에 요거를 시행령령, 대통령령으로 확대하는 건 법기술자의 꼼수다라는 게 민주당의 비판이군요. 혹시 모를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을 등으로 바꾼 건 맞습니다. 그것은 여야의 합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더 이상의 뭐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본인의 입맛대로 해석을 해서 이용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의 비판이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네. 취지를 봐야지 글자 때문에 확 늘려버리는 건 법기술자 아니냐라는 게 지금 민주당 비판이거든요. 법기술자 위에 정치기술자가 있죠. 민영배 의원을 기억하십니까?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이 아니었으면 이 법은 대한민국의 법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태어나서는 안 될 법을 만든 겁니다. 정치기술자가 더 나쁘다. 정치기술자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법을 만들어지 않습니까? 근데 태어나지 않을 법을 왜 그토록 무리해서 시급하게 황급하게 서두르서 만들었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부권의 마지막 허들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하지만 이미 국민들을 선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2달 동안의 임기는 정권에 대한 마무리를 짓게 되고 국민의 민생을 살펴야 되는데 그때 국민적 동의를 허하지 않은 꼼수 탈당에 대한 불법 위법으로 점철되어 있는 법안을 강행 처리 통과시켰는데 이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거부권의 벽에 막힐까 봐 서둘러서 황급하게 문재인 정부 내에 시작했던 게 바로 검수완박 법안 아닙니까? 정치기술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두고 우리는 정치기술자다, 뭐 법기술자를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되돌려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얘기가 진행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2대 범죄 내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만 갖고 수사해라 이렇게 막 법이 진행되다가 결국 입법 미비 사항 속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좋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올 수 있거든요. 아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이 내용 만들면서 여러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정치적으로 법기술자다 이런 비판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발 뻗고 누워서 자는 나라 만들자고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미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에 한정을 지어서 검찰의 힘을 많이 빼놓았는데 그 뒤로 이걸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법안 통과 이후 나오게 되는 여러 후폭풍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치르고 있는 이재명 의원 강력한 전당대회 당대표가 될 후보로 보이게 되는데 방탄을 위해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다 엮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이 문제로 너무 계속 얘기하게 되는 것 당내에서도 썩 좋은 여론들 형성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판할 수 있어 민주당은 꼼수에 꺼내면 안 된다 라는데요. 저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기술자 이전에 정치기술자라고 봐요. 아, 정치기술자다. 예. 왜 그러냐면 그 부패 경제 범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 검수완박이 맞아요. 근데 법을 만들 때 뭐 민주당의 뭐 합의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부패 경제 등이라고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미 이게 부패 완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속으로 웃었다고 봐요. 그래 놓고 계속 부패 완박이라고 밀어붙이잖아요. 이 매우 정치적이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미 등이라는 말 때문에 지금 공직자 선거,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전부 다 직권 남용을 다 국민권익위법, 국제 유엔 뭐 부패 방지 협약에 준해서 바로 붙여버리잖아요. 한 장관이 알고서도 좀 연기를 했다. 그럼요. 속으로 웃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말은 계속 검수완박이라고 밀어붙였다고 봐요.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봅니다. 국회도 정확하게, 언론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 등으로 돼 있는 순간 이거는 완박이 아니죠. 누가 봐도 선거법도 6대 범죄 있지 않습니까? 6대 범죄가 뭡니까? 부패, 경제, 방산, 그다음에 대형 참사, 선거법, 공직자 범죄인데요. 지금 현재 부패에다가 다 공직자, 그다음에 선거 다 넣어놨잖아요. 경제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방산도 넣었어요 지금. 그러면 6대 범죄가 아니라 지금 6대에서 2대로 넘어간 게 아니라 방산, 선거, 공직자, 부패, 경제 5대가 넘어간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저걸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역설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그냥 법대로 다른 영역 수사해도 된다? 그럼요. 그걸 더 명확하게 한 발 더 치고 나간 거죠. 그렇군요. 천하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법기술자다 이런 얘기 하는데 기술을 잘 알아야죠. 아니 민주당에는 법률가 없습니까? 아니 철험회에도 뭐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법률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을 잘 알아야 된다. 아니 할 거면 기술을 잘 써야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입법을 할 때 그만큼 얼만큼 이게 국회의 권한으로 가져갈 거고 얼만큼 대통령의 권한으로 줄 건지가 아주 민감하고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고도의 기술 작업이다.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본인들이 미스를 해놓고 이제 와서 뭐 한동훈 장관이 법기술자다. 아니 민주당 내에도 법률 전문가들 많아요. 뭐 고검장 출신 뭐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제 이 얘기는 뭐냐면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얼마나 졸속이었는지를 오히려 보여주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 있는 좋은 자원들마저도 이 논의 과정에 사실 참여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 언론 보도는 어떤 게 나왔냐면요. 민주당 의원들도 우리가 지금 통과시키는 버전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막 밀실에서 수정되고 막 자꾸 뭐가 바뀌고 이 도대체 무슨 안으로 넘어가는 거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소속된 의원분들, 뭐 민주당 내에 당직자들, 뭐 전문위원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잘 만들었다면 이런 문제 없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빈틈도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봤을 때도 검사들의 수사권은 줄이면서요. 재밌는 거는 검찰 수사관들의 수사권은 안 줄여놨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럴 정도로 빈틈이 많은 법안이다. 이걸 역설적으로 사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기술이 중요하다. 손윤기. 그러니까 빈틈이 많다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 100명의 의원들도 동의를 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무능하다는 건 사실
증명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름까지 써서 사인을 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인하지 않았냐?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20대 국회에서 법을 낸 게 그게 정말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서는 정말 완벽한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지금 이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민주당 법안이고 이건 민주당 기술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을 지금 사실 본인들이 또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 법은 합의 과정 중에서 수사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의 해석은 결국에는 이것이 충돌했을 경우에는 개정 취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이 충돌했을 때에는 개정 취지를 보고 어떠한 것까지가 시행령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한동훈 장관은 누구보다 사실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형태로 지금 시행령을 개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법률 개정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면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되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사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개정 취지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개정 취지의 법률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걸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 법안이 충돌했을 경우에 이 개정 취지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수사를 하고자 그러니까 검사가 그 기소를 위해서 법률을 해석하는 것처럼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해당 안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본인들이 유리하게 해석을 하면서 법과 원칙을 운운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다. 이것을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야 사이에 막 서로 주고받아요. 권성동에 협의해주지 않았냐? 민영배 탈당하지 않았냐? 법기술자 아니냐? 정치기술자 아니냐? 기술이 중요하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장관은 애초부터 검수완박법안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습니다. 한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재밌다.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부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입법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수해 대책을 어제 내놨습니다. 한 장관이 요즘 바쁘군요. 수해 주민을 위한 법률 지원을 실시하겠다.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 수해 현장 긴급 투입하겠다. 피해 입은 사건 관계인 소환을 자제하겠다. 방안을 마련 지시했다라고 어제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그 장관들 중에서 한 장관이 가장 바쁜 것 같아요, 보면. 근데 매우 잘한 결정이죠. 그러니까 본인 부처 내에서 할 수 있는 자원들을 역량을 총동원해서 수해 현장이 긴급 급파한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쯤 수해 현장에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구하기 위해서 정말 인력과 일손이 모자란데 여기에 대해서 망연자실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사회공헌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각 부처 장관들이 나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자원과 역량들을 총동원해야 되잖아요. 한동훈 장관 그 얘기를 아마 한 것 같고, 그리고 피해를 입고 나면 정말 저소득층, 어려운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는데 이걸 누구한테 구제를 시켜줘야 될지,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해야 될지, 어떻게 내 피해를 구제할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법률적 지원,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으니까 말로만 그치지 않고 이 어려운 분들이 끝끝내 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매듭을 좀 지어주길 당부드립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인데요. 정말 뜨거운 소식, 뜨거운 어젠다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아마 오늘 뜨거운 논란이 될 걸로 보여요. 스튜디오에서도 뜨겁게 토론이 될 걸로 같은데, 이재명 의원과 민주당의 당헌 80조 개정 논란, 오늘 스튜디오에서 끝장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나를 위한 당헌 개정이 아니다,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의 당직자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재명 방탄용이다라는 비판이, 논쟁이, 토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한 발 더 나갔어요. 당원 80조, 부패 범죄 등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라는 조항이 이재명 의원의 방탄용 아니냐라는 거에서 나를 위한 거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더 나갔어요. 야당 탄압으로부터 모든 당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 구하기 시도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들어서면 정치보복 수사가 예상돼 이미 비대위와 전준위에서 개정 논의 사항이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민주당을 구하는 거다. 라는 거대한 명분을 이재명 후보 측이 급기야 들고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 일각에서 창피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응천 의원인데, 조응천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을 강하게 두둔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던 조응천 의원이 이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서 창피하다, 당원 80조 개정에 대해서 소신을 밝힌 건데요. 함께 보시죠. 민주당 내의 토론이에요. 지금 논의예요. 정말 좀 창피하다. 당원 80조는 야당 때, 문재인 대표 때 만든 거다. 조국, 김상국 때 만든 거다. 당시 민주당을 검찰 손에 맡기겠다고 그런 당원 개정했겠냐? 내로남불 계보가 추가됐다. 라고 이재명 의원을 직격한 거예요. 내로남불 계보다. 그럼 조국 문재인은 뭐냐? 라고 싸잡아서 조응천 의원은 비판을 했습니다. 창피하다. 스튜디오에서 토론해보죠. 오늘의 토론 주제, 이 당원 개정은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이냐 아니냐? 토론해보죠. 먼저 전용기 의원님. 네, 대통령이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나왔고, 사실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해당 80조만 건들 게 아니고 다양한 것들을 건드려야 되는 사안까지 온 거죠. 그러나 사실 정초보복이 굉장히 잔인하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우리 대선을 지나고 지방선거를 지나면서 많은 당직자들이 고소고발이 되어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것은 저번에 전주혜 의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국민의힘에도 똑같이 지금 고소고발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원으로는 기소만 되어도 당직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치보복성 수사가 들어와서 기소가 되었다고 쳐도 당직이 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비대위와 전준위에서 논의됐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을 구하기 위해서, 이재명 의원을 방탄하기 위해서 해당 안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것은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손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준위에서 논의가 되었고,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이 부분은 필요가 있겠다라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이재명 방탄용 아니다. 자, 천하람. 네, 뭐 사실 이재명 의원 방탄을 하려면 당원 80조가 아니라 뭐 당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쳐가지고 해도 뭐 가능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하기 전에 이 타이밍에 이걸 꺼낸 거는 사실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사실 민주당의 수많은 뭐 몇만 명의 당원들이 이거를 바꿔달라고 청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 이재명 의원 지지층이 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 굳이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게 사실 불필요해요. 왜냐하면 민주당 당원 지금 보면, 저도 다른 당 당원이지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정치보복이라고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인정을 하면 이 당직 정지를 안 할 수 있도록 이미 안전장치를 넣어놨습니다. 과거에 이제 조국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뭐 나름대로 장치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없애겠다는 거는 오히려 이게 뭔가 문재인 흔적 지우기인가? 과거에 4.7 재보궐 때도 보면 책임 있는 뭐 지자체장 후보 안 내보내겠다. 그것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결국 그겁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우리가 혁신해야겠다, 뭐 당원 당규도 더 국민들 앞에 책임지는 형태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이거 믿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조금만 민주당에 불리하면, 아니면 조금만 민주당의 권력자가 나와서 이거 나한테 좀 불편해, 없애자, 언제든지 없어진다 생각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이재명 방탄을 떠나서 저는 이게 민주당 구하기가 아니라 민주당을 정말 죽이는 개정이라고 생각해요. 예. 김용주 의원님, 조응천 의원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 창피하다. 조국, 김상국, 문재인 야당 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럼 그때 야당인 민주당이 야당의 목줄을 검찰 손에 맡기겠다고, 그때 검찰개혁도 전이었잖아요.
저런 개헌을 했겠냐? 이 말 앞에 좀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제일 크게 우리가 좀 마음으로부터 답답한 것은 그러면 민주당 당원은 여당 때 당원 다르고 야당 때 당원 달라야 되는 건가? 이 논리가 안 맞아요. 정치 보복을 대비하는 당원 개정이라고. 그럼 여당이 되고 나면 저 당원은 또 다시 고칠 건가? 아, 만약에 여당이 되면 또 고칠 거냐? 예, 우리는 여당이니까 보복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 걸 없애고 더 개혁적으로 뭐 기소만 당해도 당직 못 받도록 하고, 야당 때는 기소를 당할 테니까 기소 당하면 빼주고, 이게 당헌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정치적으로 보면 야당 탄압을 당하는 게 야당한테 이롭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건 너무 공학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스스로 탄압당한다는 방탄을 세우는 것보다 차라리 탄압당하는 모습을 맞는 게 좋다. 근데 지금 더 안 좋은 건 뭐냐 하면 탄압이 아니고 범죄의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수사 받아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 흐르듯이 가지 못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시점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원 일부가, 다만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사족을 붙이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라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당원 전체가 현 정부가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당원과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런 데 인식을 한다면 그야 우리 당이니까 우리 당의 전체 총의로 해서 당헌 개정해야죠. 그러나 당내에서 이미 전해철 의원이나 혹은 유인태 전 의원님을 통해서 비판이 세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을 꺼내들었습니다. 한동훈이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이 됐다. 그래서 당원을 고쳐야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들어보시죠. 야당이 되면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검찰총장의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그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친명, 비명할 거 없이 모두 대상이 되어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이재명 현재 당대표 후보만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하는 문제는 아니다. 자, 김병미 대변인님,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요약해보면 한동훈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재명 의원이 아니라면 지금 민주당은 이런 당원 개정을 무리하게 하려고 했겠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만약 유력한 당권 주자였으면 당원 개정 하자고 했을까요? 강훈식 의원이 유력한 당권 주자면 이런 개정 하자고 했을까요? 전용기 의원도 마찬가지고 많은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유력한 주자로서 전당대회를 뛰고 있다면 이런 얘기는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떠오르는 지난 대통령 선거의 캐치프레이즈, 나를 위해 이재명. 인천에 아무런 연고도 없지만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 후보가 인천의 보궐선거에 나가는 나를 위해 이재명. 그러니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연결고리 속에서 서울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당시 송영길 의원이 서울에 출마해서 오세훈 시장의 서울 전동 석권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또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있게 되는 많은 일들을 지켜보게 되면 오직 이재명 의원을 위해 정말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가는 수순처럼 비춰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국정의 중요한 한 축인 제1야당, 굉장히 중요한 국정의 파트너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잘 돼야 국민의힘도 잘 되고 국민의힘이 개혁하고 혁신해야 또 민주당도 잘 될 것 아닙니까? 애석하게 현재 대통령실 지지율도 좋지 않고 국민의힘도 영영 좀 국민들의 마음과 지금 멀어지게 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서로 못하기 경쟁으로 가게 되는 순간 결국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좀 정신 차리고 잘할 수 있는 길을 갔으면 좋겠고 민주당의 당원 문제도 박용진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제기 등 민주당 내의 여론들도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시점이 안 좋다, 타이밍이 좋지 않고 왜 지금 이 순간에 개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비판은 충분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고 사실 전준위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도 충분히 비판과 그다음에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충돌을 할 것이고 아마 거기에서 많은 토론을 통해서 이 당원 80조가 개정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요. 저희도 어느 정도의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정치보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 지지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방안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면 제일 잘할 수 있는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법 해석을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라는 비판까지 받아가면서 본인의 입맛대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수사력을 통해서 이 난관들을 극복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정치 보복 수사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원에서 유죄, 무죄를 판단하기 이전에 기소만으로 이것이 다운권이 정지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무리가 있다. 만약에 정치 보복 수사로 인해서 기소를 당했다고 쳐도 윤리위에서 그리고 우리 당에서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건 정치 보복이다라고 규정을 하기까지의 시간이 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부분이 충돌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이 당원 개정 이재명 의원의 강경 지지자층에서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강경 지지층이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토사구팽시키느냐, 복당을 검토하라 라며 2,800여 명이 현재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주 의원님, 이런 건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강성 팬덤 정치와 결별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지지자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민주당이 이렇게 또 복당을 검토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민주주의의 참뜻을 좀 더 다시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동안 우리가 참여 민주주의란 말을 했는데, 참여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치는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명언이네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90세부터 9살까지 아이들이 토론을 하면서도 대다수가 말하자면 90세 어른이 난 답을 가더라도 아주 소수자 9살 아이의 그 답이 될 수 있다는 질문으로 계속적으로 열어놓고 가는 그것이 어떤 그 민주주의 원칙이거든요. 이 지금 우리 민주당의 민주주의는 그냥 대세론, 대중추수주의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정답을 찾고 있는가라는 데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고, 수많은 사람이 청원했다 그 자체가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것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 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다수결의 함정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철학적인 문제를 김용주 의원님이 지금 짚어주셨어요. 김용주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이번에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북한 김여정의 민낯 같기도 하고 북한의 코로나를 왜 우리한테 남탓하나 싶기도 합니다. 각설하고 김여정의 논평 들어보시죠. 덩치들, 이 방역전쟁의 나날 거열 속에 심히 앓으시면서도 인민들 생각으로 한순간도 자리에 누우실 수 없었던 원수님과 남조선 지역으로부터 어물들이 계속 쓸어 들어오고 있는 현실은 언제까지나 수수방관에 둘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합니다. 끝끝내 불안과 고통을 둘씌운 주범이 바로 남쪽에 사는 기축 같은 너절한 곳들입니다. 만약 적들이 우리 공화국에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남조선 괴뢰들이야말로 우리의 불변의 주석이며 김정은이 고열을 앓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오히려 지금 김여정의 저 논평을 통해서 그렇다면 김정은이 코로나를 앓고 지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두 번째는 남조선에서 날라오는 것들 때문에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궤변입니다. 자, 문제는 김여정이 저렇게 열을 올리면서 이 같은 궤변을 펼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만 남을 텐데, 김병미 대변인님, 네. 왜 이런다고 봅니까?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그 대처 능력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 건 이미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면 거기에서 항상 써왔던 수법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예전에 있었던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노딜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전 세계가 지켜보면서 열차를 타고 흥분된 상태로 김정은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뭔가 대단한 성과를 가져올 것처럼 인민들에게 안내도 하고, 딱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갖고서는 노딜을 선언하니까 갑자기 황당해하는 김정은의 표정, 빈손으로 다시 기차를 타고 돌아갑니다.
그 뒤로 누군가한테 탓을 해야 되니까 누구 탓을 합니까? 미국 탓을 못하니까 김여정이 나와서 대한민국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있을 수 없는 망발을 쏟아내는 것 아닙니까? 저는 대단히 안타까운 게 북한 내에 있는 우리 동포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받고 북한의 안 좋은 경제 상황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우리의 동포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들이. 그러면 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가기 위해서 대한민국 내에서도 같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런 방식으로 김여정이 나와서 2018년 판문점 선언 때 생긋 웃어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뭐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천사 같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슨 괴뢰 운운하는 소리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북한과 무슨 얘기를 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자는 주장마저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그 무능함을 대한민국의 탓으로 돌리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 모르는 바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정말 북한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인민들을 생각한다면 이 같은 행위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이 방송 보고 있겠죠? 예, 김여정 씨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통일부가 입장을 냈습니다. 김여정의 주장에 대해서 통일부 입장입니다. 근거 없는 억지 주장 되풀이하면서 무례하고 위협적인 발언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동향을 예단하지 않고 면밀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라는 통일부의 원칙적인 입장이 나온 겁니다. 분석을 해보면 북한의 김정은과 김여정 이 김남매의 지도력이 리더십이 북한 내에 있는 가뭄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 이 삼중고 때문에 김남매의 리더십까지 강하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거기에서 국제 제재를 돌파할 만한 마땅한 자구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민심 위반을 김남매가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다라는 진단이 가능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렇게 살짝 맞지 않아 보이는 김여정의 몸에 맞지 않아 보이는 옷인 것처럼 이런 강력모 보복이라는 얘기를 펼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의 김여정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2018년 때 모습이 진짜 모습 같은데 지금 왜 이러는 건지. 그래서 마음 많이 힘이 돼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은 남쪽에 처음이시죠? 처음입니다. 우리 김여정 부부장은 남쪽에서 아직 석파가 팬클럽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김여정과 김정은이 같이 이제 공동 통치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이 김여정과 김정은은 정식 후계자 수업을 받은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이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김여정과 김정은이 좀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는데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 함께 하시죠. 간만에 기분 좋은 뉴스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여성 핸드볼 대표팀이 전 세계를 석권했습니다. 최강 덴마크까지 꺾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들 응원해 줘가지고 그 응원 소리가 되게 저희한테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진짜 열심히 뛰었는데 이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 김웅주님 정말 대단한 게 이 신장 차이가 평균 신장 차이가 유럽 선수들이랑 5cm 이상이 차이가 나요. 우리가 훨씬 더 작은데 전 세계를 석권했습니다.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2004년, 2006년에 연장전에서 지고 또 분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덴마크에. 그야말로 어떤 이번에는 그런 그야말로 어려운 과정 속에서 8명의 아주 유럽에 유일하게 비유럽권 아시아 국가에서 신장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승리를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고요. 이건 진짜 기술로 이긴 거예요.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즐길 줄 알고 예. 기술력이 뛰어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뭐 최근에 유일하게 말하는 비유럽권. 키 보세요. 덴마크 선수들이 강호인데 네. 여자 평균 선수들 키가 174.4cm고 우리나라 선수들 168cm예요. 네. 그러니까 날렵하고 정확하고 뭐 그런 어떤 순발력 가지고 견뎌냈다는 건데 정말 쟁쟁한 뭐 독일, 스웨덴, 슬로바키아 뭐 이런 예선에서 꺾고 뭐 결승까지 여덟 번 전승으로 이겼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전승이에요. 앞으로, 그럼요. 전승으로 이겼고 그야말로 그전에는 연장전에서도 지고 아깝게 진 그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앞으로 이 팀들이 정확하게 이번에는 이제 뭐 청소년 팀이지만 이 팀을 더 키우게 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전 세계적인 핸드볼 대강국이 되지 않을까. 특히 여성 핸드볼은 우생순이 다시 살아있는 영원한 우생순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주 의원님의 어떤 격려와 또 응원의 메시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선수들 대견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법적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비대위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박민영 대변인의 소위 일배 표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년 쌓고 2주 만에 바람 잘 날 없는 그곳. 용산 대통령실 행을 부름받은 박민영 청년 대변인의 일배 논란이 이렇습니다. 어떤 논란일까요? 박 대변인 추정 아이디 극우 성향 사이트 일배의 전라도 비하 노무현 폄훼 표현 사용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의혹 제기 대통령실에서도 입장 냈습니다. 설명 좀 더 들어보고 논란 지켜보겠다라는 핵심 관계자의 우려 섞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어떤 글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뭐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폄하 글인데 박민영 대변인 입장, 본인 입장이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동생이 쓴 거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좀 그런 계정들을 좀 가족끼리 어릴 때부터 공유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2살 터울 동생이 이제 몇몇 게시글을 작성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좀 삭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비판입니다. 김남국 의원, 살다 커뮤니티 아이디를 가족과 공유한다는 건 처음 들어본다. 일배한다는 건 가족에게도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비밀일 텐데 임사검증 실패 사례가 추가됐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전윤기 의원님 어떻게 봅니까? 이 동생이 쓴 거다. 동생이 썼다라는 것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본인의 과거 행적을 지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본인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과거는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본인 페이스북에 쓰면서 이제 민주당 인사들을 공격할 때 저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본인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본인은 동생이 썼다라면서 지금 미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사실 극우소녀의 사이트든 뭐 극좌 성향의 사이트든 어디든 극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대변인으로서 들어왔지만 이렇게 극우 성향을 가지고 과거에 이상한 언행들을 일삼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반성을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것도 반성하지 않고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국민들께 보이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천하람 위원님,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기껏 이준석계 박민영 대변인을 이제 청년 대변인으로 채용했는데 지금 일배 논란까지 터져서 조금 난감해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뭐 박민영 대변인 이준석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채널A에서 어떤 오디션을 통해서 누구를 뽑았는데 그 사람을 채널A계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사실 오디션을 개최한 것뿐이죠, 이준석 대표는. 근데 어쨌거나 박민영 대변인이 저희 당에서 사실 그래도 요즘 최근에 말하는 MZ세대 이런 걸 좀 잘 이해하고 잘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아온 게 일정 부분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많이 떨어진 2030 뭐 넓게 보면 40세대에 대한 지지율을 어떻게 좀 회복하기 위한
뭐 시도 중에 하나라고 봤는데 이게 어찌 보면 좀 매끄럽지 않게 가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제가 여기서 다만 박민영 대변인께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게 정치권의 관례들이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변인일 때 정부 비판을 하는 거 물론 저는 그게 옳은 말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정부 비판했다면 사실 직을 내려놨다면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례는 오히려 더 중요한 건데요. 대통령실에 가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본인이 원래 안 밝히는 게 우리 정치권의 오랜 관행입니다. 그런데 박민영 대변인은 먼저 본인이 제의를 받았다고 밝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많은 검증에 또 본인이 노출되게 되는 것이고 대통령실에도 또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거든요. 뭐 어찌 됐건 뭐 박민영 대변인이 정말로 저런 글을 본인이 썼다면은 정말 겸허하게 사과해야 되는 일이고 아직까지는 뭐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니까 저는 가능하면 일단은 박민영 대변인의 얘기를 신뢰해주고 싶은 뭐 심정입니다. 예, 논란은 좀 계속될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 측의 이 법적 조치 이후에 내용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시절에 수석 부대변인을 맡아서 대변인 허은하 대변인이 이준석 대표 자동 해임에 반발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일반 회사에서도 만약에 사장이 휴가 중에 자리를 비웠을 때 임시로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던 어떠한 분, 부사장이 예를 들어 이사회를 소집해서 사장을 해임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일반 사원들이 정서적으로 용납할 수 있을까? 김병민 의원님, 이게 지금 수석 대변인의 논평이라 당 내에서는 의총을 통해서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기로 했는데 수석 대변인은 지금 이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그간 행보 또 허은하 대변인의 얘기를 자칫 좀 오해스럽게 들으면요. 사장에 대한 표현을 하고 1인 오너 기업인 것처럼 국민의힘을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인은 당대표 그리고 수석 대변인이 국민의힘의 주인이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국민의힘의 주인들입니다.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당론이 서로 간의 의견들이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좀 너무 나가도 나갔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대통령 선거 2번의 당무 보이콧을 통해서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고요. 당원들도 대표에서 있는 의총에서도 그런 결정이 내렸고 상임 전국위원회까지 거쳐가면서 지금 상황들을 위기로 규정짓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최고위원들도 본인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써가고 또 전국을 돌면서 엄청난 노력을 해가면서 최고위원 지도부 자리에 오릅니다. 근데 그런 최고위원들은 뭐 누군가 뒤에서 야, 너 그만둬 압박한다고 그 자리를 내어놓겠습니까? 정말 구국의 심정으로 지금 당의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권한 내려놨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수석 대변인은 아직 자리를 안 내려놓은 모양이네요. 박민영 대변인도 자꾸 대변인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저는 책임 정치의 책임자의 치읓자라도 알고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당 전체 정부도 그렇고 모두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자리에 대한 무게, 책임감을 좀 느끼고 말에 신중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좀 강력한 돌직구 발언이 나왔어요. 책임자의 치읓도 모르는 것 같다라는 김병민 전 대변인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죠 이제 현 대표인가요? 비대위원이 구성이 안 됐나? 전 대표입니다. 전 대표죠. 해임이 됐으니까 계속 SNS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쌓는 건 2년, 무너지는 건 2주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 질문을 받습니다.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다각도로 접촉을 하냐라고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지자 버럭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는 연락을 해보셨나요? 언제쯤 만날 건지. 다각도로 접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 좀 장소에 맞는 걸 좀 물어봐. 기자가 여러 차례 혼나고 있습니다. 장소에 맞는 걸 물어보라고. 자, 이 대표 측에서는 또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에게 연락이 안 왔다라고 일각에서 또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주호영 대표가 출근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제의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 밝혔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보도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일까요? 비대위 구인난,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당내 3명, 외부 3명을 임명하겠다, 비대위원을. 의원들 비공개 남남, 비대위 참여 요청을 했는데
김성원, 김정재, 정점식, 정의용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합류를 고사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호영 비대위를 비대위로 안 보고 전당대회 준비위 정도로만 보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인선 난항 겪는다는 보도도 오보, 하마평도 오보다라고 다 이제 오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비대위원 인선에 좀 당내 의원들이 좀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은 사실 같아요, 김영주 의원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공천권 있는 당 대표 쪽으로 벌써 마음과 몸이 가고 있는 것이지 어떤 형태로든 뭐 혁신의라는 단어를 붙이더라도 관리형은 관리형일 수밖에 없고 관리형 그 체제에서 비대위원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으로는 손의 기회를 스스로 박탈한다는 개념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데도 또 첫 발을 듣는데 또 김성원 의원도 비대위원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스스로 저렇게 사고를 쳐서 윤리위원회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비대위원장께서 본인이 생각했던 구도들이 다 흩어져 있고 굉장히 빠른 이합 집산으로 새로운 당권 주자 쪽으로 줄을 대는데 아마 집중이 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하람 위원에게는 혹시 비대위원 제의 안 왔습니까? 네, 저한테는 직접 제안이 온 건 없고요. 저는 일단 혁신위에 열심히 할 생각이고 그리고 저는 애당초에 비대위 출범 자체가 저희 정당의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가? 예. 저는 아까 허은하 의원 얘기할 때 사실 김병임 대변인 얘기해 주셨지만 저도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당원이 뽑은 우리 당대표를 하부기관인 의원총회에서 날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당의 주인이 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전당대회에서 뽑은 당대표가 본인이 물러나기를 싫어하면 당원 소환 제도라든지 뭐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몰아내야지. 저는 이런 형태의 비대위 출범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얘기했는데 자리 준다고 갑자기 저 비대위원 하고 싶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군요. 갈 생각은 없습니다. 예, 비대위 인선에 과연 난항이 될지 비대위는 출범이 될지 이 포인트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